안녕하세요. 전 최근에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를 쥐잡듯이 잡고 돌아온 40대 여자 구독자입니다. 제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던 바보 같은 여자. 그러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뻔했던 여자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솔직히 아직도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정신을 차리고 못 차리고를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인가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한순간에 그동안 차곡차곡 공들여 쌓아왔던 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어 여기 사연을 보내보고 저 이 싸움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서면 이렇게나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변 분들은 그래요. 네가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그 배신감보다 이 정도라도 돌려줘야 그동안 내가 낭비했던 인생에 대해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복수극을 계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상간녀. 전 이 상간녀라는 단어도 그들에게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한 호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남의 물건, 남의 사람을 탐하면서 배덕감을 느끼는 그 파렴치한들이나 그 파렴치함과 같이 놀아나주는 제 남편 같은 인간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매 한 가지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요. 적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그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에게 상간녀라는 고급스러운 호칭을 쓴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사연을 쓴답시고 저도 고상하게 상간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한다만 마음속으론 첩, 세컨드? 더 질 떨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로 이마에 나귀를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제 남편은 절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아니, 제 남편은 절대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과 전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어 할 정도로 서로에 관심이 없는 사이였던 건 분명했죠. 학창 시절에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비슷한 무리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것이 당연했고 그 무리에 남편은 속해 있지 않았어요. 저런 류의 사람이랑 난 평생 친해질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던 사람 중 하나였죠. 어느 나라에선 중산층을 구분짓는 기준이 그렇대요. 자녀의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가, 번 것을 얼마나 베푸는가 하는 것들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대물림할 것인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난 그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확실히 중산층에 속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얼마나 베풀고 사시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액수를 따지고 들진 못하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자녀 교육에는 기를 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으니까요. 다들 기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걸 물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법조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딸의 안정적인 미래나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본인들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는 것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말이죠. 기업가 집안의 법조인 한 명은 있어야지. 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 권력 아래서 장사 없는 법이야. 너도 그걸 알아야 된다. 절대 돈 쫓지 말고 명예만 쫓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니까. 알겠니? 잘하는 것도 자신 있는 것도 그나마 흥미가 있는 것도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압박을 나름대로 버티고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얘기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항상 호주머니가 비는 날이 없었고 집에 돈이 없어지는 날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저희 집이 이렇게 쫄딱 망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자식이 우선순위에 있는 부모님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럽게 집이 망해서 제가 받아야 하는 충격, 당혹스러운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고 인내해야 할 오롯이 제 것인 불쾌한 감정들 뿐이었죠. 집이 망했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절 더 슬프고 괴롭게 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외로운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죠. 집이 넉넉할 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 곁에 있으려 했던 사람들이 저희 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물처럼 쓸려 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외딴 섬 같은 사람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나마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생각해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그겁니다.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 거기서 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요. 한 번이라도 있어 봤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결국 사람은 그 상실감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돈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든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보게 되면 절대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겠죠. 어쩌면 좋아. 우리 어쩌면 좋니? 네 아버지가. 전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기업인은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면 안 된다. 절대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없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뭐라도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다녀야 한다. 말은 좋죠. 그건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입 벌린 소리였던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저희 방황과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대체 무엇과 싸우고 계셨던 걸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선생님을 통해 다급한 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본인의 명예와 부를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견뎌내셨어야 했습니다. 감당하셨어야 했어요. 말이 좋아 기업인이지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회사 살림이라곤 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했던 어머니와 이제 막 학창시절을 시작하고 있던 어린 딸에게 그 모든 것을 떠맡겨놓고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회사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사촌들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돈 얘기로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시끄러웠죠. 몇 개월 동안 상속 포기 절차를 밟으면서 친척들과의 사이도 전부 멀어졌어요.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버지의 영정을 볼 때마다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죽음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볍게 피해버리고 끝까지 본인은 고고하게 사진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분하던지요.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가혹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시냐고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붙잡고 소리라도 빽 질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고통은 오로지 산 사람들의 몫이었죠. 그 당시에 눈을 뜨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내일은 또 어떤 힘든 일이 또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지만 그때의 심정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운 지경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꾸역꾸역 버텼는지 떠올려 보니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상황을 수습하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까지 아버지처럼 비겁한 선택을 하지는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착 하고 가라앉은 분위기. 모두가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이제 나한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학원비를 낼 돈도 없어 공부는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 배신하지 않던 것은 그동안 해왔던 노력뿐이더군요. 나 이 문제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잖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아왔는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어 쭈뼛거리고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저랑 같이 나온 사이라고요. 그제서야 왜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었는지 이해가 됐죠. 남편은 본인도 홀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된다며 어줍지 않게 위로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살면서 고난을 마주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증거라고 하던데? 난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버티거든.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보다 하고. 야,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훈계질이야? 선생질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던지 그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 인생에 대해서 감히 아는 척을 하려고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입고 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험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뭐 당황하거나 싫은 기색 하나 안 내고 그래요. 자기한테 그렇게 성질 내는 것처럼 애들이 수근거릴 때 뭐라도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렇게 성질 낼 수 있는 사람이 왜 성질 죽이고 사냐고 나름대로 날 세우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머쓱한 거 있죠. 제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밀어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는 척을 하니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제 나한테 더 뜯어 먹을 것도 없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그냥 좋아서 그런데요. 그 말에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남편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더 밀어낸 것도 있었는데 참 순박하고 그래요. 왕따도 둘이 당하면 그때부턴 그건 왕따가 아니라나요? 왕따도 혼자 당해야 왕따인 거라고 자기랑 친구하자고요. 무조건적인 선함이 저를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제가요,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도 남편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5만 가지 감정이 다 스쳐 지나가는 이유가 아마 이때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고 제 인생을 또 한 번 힘들게 한 사람인데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라는 그 얇은 실오라기 같은 기억 하나 붙들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네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약할 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그때 그냥 쭉 왕따로 살았더라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삼 사연을 쓰면서 제가 고르지 않았던 선택지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대학은 어떻게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워댔던 친척들이기도 했는데 상속 포기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새삼 하나뿐인 조카의 처지가 불쌍하셨는지 그래도 제가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아니었으면 저 역시 그냥 바로 취업길에 뛰어들었을 테지만 저희 엄마가 친척들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비셨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큰아버지께서 너희 엄마 얼굴 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라면서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머리가 영 나쁘진 않잖아요. 장학금까지 받을 성적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 상위권에 있는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조금 이기적인 선택을 감행했었네요. 대학에 올라가고 나서부턴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이기적인 선택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이 군 면제거든요.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 역시 졸업반이 되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딱 1년만 사법고시 준비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쉽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요? 당연히 시험에서 떨어지게 됐고 그게 또 미련이 남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요. 이제 더 도와줄 친척들도 남아있지 않지. 어머니도 포기하자는 눈치셨죠. 법대까지 와봤으면 됐지. 졸업 성적도 좋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봤으니까 미련이 없지 않겠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취업하자. 정 꿈을 못 버리겠으면 취업부터 하고 돈 좀 벌어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잖아. 무슨 고집이었는지 몰라도 전 죽어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여기서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면 다시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집이 조금 여유로웠으면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방도가 있지 않았을까 괜한 원망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한 번 남편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제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놨죠. 돌아오는 대답은 결혼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긴가 했죠.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결혼이라뇨. 네 뒷바라지 내가 해줄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옆에서 제일 많이 봤잖아.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으면 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보려고. 결혼하자. 나도 가진 거 하나 없긴 한데 같이 하면 뭔들 안 되겠어? 그때 남편은 저희 집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물론 시댁 역시 저희 집을 수렁에서 끌어올려줄 만큼 여유가 있었던 형편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역시 처음엔 결혼에 대해 반대도 있으셨지만 남편은 정말 저 하나만 믿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저를 믿어주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평생 의리를 지켜야겠다는 신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꽉 붙들어주던 남편을 보며 울컥하고 올라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신혼살림에 신혼여행까지 반납하고 시한부처럼 공부했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남편의 돈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미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이 사람을 호강시켜 주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껏 들인 며느리가 힘들게 키운 아들 고생시키는 여자라고 구박을 하셔도 저게 맞는 소리다. 저 억울함을 내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살이 7kg나 넘게 빠졌네요. 그 어떤 수험생보다 열심히 살았던 1년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배신을 하더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노력이라고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은 저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으니까요. 여보, 나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내 인생 걷어준 거 이젠 내가 갚을 차례야. 나 당신한테 은혜 갚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합격 증서를 받아들고 남편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낼 줄 알았다고, 자기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줬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남들은 로펌이니 개소니 하고 있을 때 전 조금은 뜬금없긴 하지만 당시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법무팀으로 바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오래 가게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앞두고 운 좋게도 법무팀 인원 충원을 한꺼번에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신입 변호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와 연봉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회사가 대기업과 합병이 되면서 전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고용 승계가 됐습니다. 로펌이랑 비교했을 때도 모자라지 않는 급여였어요. 3년차 변호사 치고는 꽤나 빠른 성장세였습니다. 인생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다시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좋은 일들만 가져다 주는 것이 참 뿌듯하고 다행이다 싶었죠. 가장 기뻤던 건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하고 싶어라 했던 골프 회원권을 끊어주고 결혼기념일에 비싼 골프채를 선물로 사주면서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참고 살았을 텐데 이젠 우리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아이 생길 때까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끼지 않고 돈을 척척 내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고 스며시 내려놨던 남편의 옷들을 철마다 실컷 사줄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에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절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보다 나 때문에 고생한 이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여는 것이 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남편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줬던 탓일까요?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주식 투자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재테크에는 영 관심이 없는 전 역시도 회사 사람들이 이게 요즘 상한가다,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던 때였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리스크가 큰 투자인 방어적인 자세였고 덕분에 그런 쪽으로는 살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문제는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오면서 나도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당신 내 친구 창규 알지? 창규 걔가 무슨 주식 투자 회사에서 일하잖아. 그놈이 분명히 그랬거든. 넣기만 하면 무조건 3배 오를 수 있는 거라고. 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여윳돈을 전부 날려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책을 읽거나 TV를 틀어놓고 골프 채널만 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새벽까지 일을 한답시고 컴퓨터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믿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고는 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믿었던 제 탓도 있었겠죠. 처음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남편 역시 친한 친구에게 속아 그랬던 거니까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모아둔 돈에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빼서 그 돈을 다 메꿔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집에서 날아온 대출금 미납 독촉장을 보고 전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분명히 돈을 갚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촉장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이 독촉장은 다 뭐냐고. 그럼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거 말고 투자했던 돈이 또 있었던 거야? 설마 대출까지 받았던 거야? 나중에 이사 갈 때 쓰려고 했던 돈이라 원금만 회수하자 싶어서 대출 받았는데 창규 이 자식은 지금 연락도 안 돼. 얘기 들어보니까 나 말고도 다른 놈들도 똑같이 당한 것 같더라고. 미안해 여보. 내가 퇴직금이라도 빼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날려먹은 원금을 회수한답시고 이번엔 신용대출까지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퇴직금을 빼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내가 그때 해결을 해줬으면 멈췄어야 맞는 게 아니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이미 한참을 밀려있는 대출금을 보고 나도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도움을 청해봤죠.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예,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사고도 칠 수 있는 거지. 넌 그거 가지고 왜 애 키 죽게 지금 이럴 데가 없어서 네 시어머니를 찾아온 거냐? 하여튼 나는 빌려줄 돈 하나 없다. 너 변호사라며 돈도 꽤나 벌 거면서 그거 하나 갚아줄 돈도 없어?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 뒷바라지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니? 며느리가 변호사라고 명함 내밀면서 자랑하고 다닐 땐 내 새끼였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으로 굽는 팔에 저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제 뒷바라지 해준 돈만 해도 이거의 2배는 될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했냐고요? 당장 갚지 않는다면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제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제 이름으로 회사에서 돈을 빌려 남편의 빚을 메꿔줬어요. 각 썼어. 어떻게 보면 내 이름으로 당신 빚 가져온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난 이제 당신이 또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 매달 나가는 원리금 당신이 갚겠다고 쓰고 다시는 그런데 허튼 돈 쓰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쓰지 않으면 나 절대 당신 못 도와줘.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잘한 게 그거 같아요. 전에 갚아준 돈은 그렇다 쳐도 이번엔 저 역시 돈을 빌려서 남편의 빚을 갚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그런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런 생색을 낼 수 있냐며 개거품을 무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남편을 도와줄 수 없다. 이혼밖에 답이 없다. 단호한 태도에 결국 남편도 다시 그러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저도 이제야 막 벌이가 커진 상황이고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었나? 그래서 이 사람의 씀씀이가 이렇게 커진 건가?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헛바람이 든 건지 아니면 하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휩쓸려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솔직히 남편을 오래 알고 지내던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전 남편의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대체 뭐 때문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돈 문제라는 큰 폭탄을 떠안으면서 정작 제 발밑에 깔려있는 지뢰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제 앞에 더 큰 산이 남아있을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부장님이랑 요즘 커플 하잖아. 우리 그때 회식 때 하필이면 음주운전에 걸리셨다네. 2달만 좀 고생하지 뭐. 그래도 승진 심사도 얼마 안 남았고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으니까.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되어 출퇴근 운전이 어렵다고 본인이 운전을 대신 해준다는 얘기였습니다. 남초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빨라지고 늦어진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말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우연히 남편 차 조수석에 탔는데 바닥에서 반짝이는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머리끈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도 아니고 출퇴근이 아니면 거의 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수석에서 나온 여자의 머리끈.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된다고요. 모든 감각으로요.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왜 전 머리끈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났을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남편한테 별다른 티를 내지 않고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면서 웃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당장이라도 조수석에 누구를 태운 거냐고 너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냐 묻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몇 번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체 뭐가 모자랐기에? 회사 사람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그냥 차에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기도 하잖아. 당신은 일하느라 결혼 반지도 잘 안 끼고 다니고 나도 좀 서운해서 그래. 남편의 차에 저와 남편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붙여뒀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결혼 사진을 붙이냐고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확신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진을 꼭 붙여줬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고 바람을 피우는 첩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뭔 줄 아세요? 그 유부남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천년의 사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다고요. 상간녀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 차에 매일같이 타고 있을 상간녀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가 만나는 그 남자 너밖에 없는 것처럼 굴고 있겠지만 퇴근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사진을 붙여준 지 얼마 지나잖아. 이번엔 머리끈을 주웠었던 남편 조수석의 차 아래서 여자의 립스틱을 하나 찾게 됐어요. 이 상간녀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대놓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지 흔적을 지금 일부러 차 안에다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구나 하고요. 그동안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뻗쳤습니다. 다음날 몸살이 나서 회사를 쉬게 됐어요. 눈치 없는 남편 놈은 지금 자기의 외도가 걸렸다는지도 모르고 누워있는 걸 보면서 가짱캐도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요즘 나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가? 내가 올 때 죽이라도 사올게. 좀 쉬어. 당장 그 역겨운 얼굴 치우고 꺼지라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지만 그렇게 남편을 보내놓고 겨우 잠에 들었어요. 몇 시간 후에 동네에 살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꽤나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아프신데 죄송해요.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땡땡 죽집인데요. 아닐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이름을 들은 것 같아서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편분 같아 보이는데 지금 다른 여자분이랑 계시거든요. 오늘 아파서 출근 못하신 거 알고 있었는데 죽 사러 오신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변호사님 이름 같아서. 직장 동료에겐 남편이 지금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래도 오해한 것 같다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죽집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포장을 기다리면서 다정하게 머리를 넘겨주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간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놀란 기색도 없는 게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누라 죽 사러 상간녀랑 같이 오는 미친놈도 다 있니? 가지가지 해라.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누구 전화 받고 여기 왔는지 알아? 여보, 오해요. 정말 내가 다 얘기할게.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일단 집으로 가자. 안 그래도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왜?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제발 더 구질구질하게 이 사람 붙잡지 말고 이혼해 주세요. 그 당당함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냐 다시 되물으니까 사랑하는 사이래요.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일단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며 제 손목을 잡아 끌더라고요. 저도 악에 받쳐서 상간녀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이 첩년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네 손목 잡고 있는지 내 손목 잡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정신 차려. 내 남편 너한테 절대 갈 일 없어.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너 평생 내가 상간녀 꼬리표 달게 해줄 거야. 네가 우리 동네에서 내 남편 붙들고 어딜 싸돌아다니든 절대로 네가 마누라 소리 들을 일 없을 테니까 똑똑히 알아둬. 알겠니?
아무리 아등바등 해도 넌 상간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혹시라도 남편의 바람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팁은 아니지만 이걸 꼭 전수해드리고 싶어요. 뺨을 한 대 시원하게 치는 것보다도요. 네 주제는 상간녀다 콕 집어서 알려주는 한마디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요. 평생의 소원이 본처가 되는 거를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들이라 그 얘기 한마디에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를 붙잡는 상간녀를 뿌리치면서 나중에 얘기하자 얘기를 하고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죠. 다 자기 실수랍니다. 애가 초등학생이래. 혼자서 아들 키우고 있다고 해서 안쓰러워서 몇 번 챙겨줬는데 오해한 모양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딱 한 번만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줘. 차라리 나를 쳐, 어? 당신 분 풀릴 때까지 나를 실컷 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걸로 속 시원하게 다 끝내자, 어? 우리 이렇게 이혼할 사이는 아니잖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만날게. 당신도 그랬잖아, 내 남편이라고. 이혼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고 당분간 내 눈에 절대 띄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 것을 보니까 시댁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어디로 갔냐고요? 멀쩡하게 출근했죠. 어제 직장 동료에게 그런 전화가 왔던 것도 그렇고 괜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도 않았으니까요. 집에서 백날 첫날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바쁘게 일을 하는 게 덜 속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던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은 하루 더 쉬는 게 맞았나 봅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어제 연락이 왔던 직장 동료가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맞냐고 물어보기에 괜찮다 대답했는데 점심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후가 되자마자 어제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회사에서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됐거든요. 이건 나요. 약속 잡고 왔다니까요. 제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할 말 있어서 왔다는데 뭔데 이렇게 잡는 건데요? 당신 이름 뭐야? 이렇게 함부로 붙드는 것도 요즘엔 다 신고되는 거 몰라요? 내가 당신 이름 기억해놨다가 신고할 테니까,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사무실에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원이 거의 없는 부서라서 시끄러운 일이 생길 일이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내다보기 시작했죠. 제 자리는 제일 안쪽에 있어서 처음엔 뭐 시끄러운 일이 생겼나 보다. 경비 아저씨가 알아서 내쫓겠거니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몇 명이서 제 자리로 황급히 달려오더니 지금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마 나를 찾아온 사람인가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저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구나 했더니 어제까지 저한테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제 직장은 또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몰라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미친년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는 눈이 이미 돌아있더라고요. 이 여자 남편 상간녀예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회사에 불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조용히 처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명예훼손? 야, 네가 뭔데 날 신고해.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도 내가 신고해야지. 내가 법을 좀 알거든? 네가 어제고 오늘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 상간녀라고 쪽준 거 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 다 할 거야.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조용히 이혼해주면 나도 조용히 나갈 테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똑똑히 얘기하라고.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네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제 회사는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남편이 제 직업까지 얘기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변호사 앞에서 법을 좀 안다고 운운하고 있는 꼴이 저도 웃긴데 회사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제 죽집에서 제 남편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준 직장 동료 역시 이제야 사정을 알았는지 저한테 어제 그럼 저 여자가 진짜 남편분 상간녀가 맞았던 거냐고 기가 차더라고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네가 법을 알아? 너 내가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고 싹 다 걸어서 너한테 빨간 줄 남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하루 강아지 같은 모습에 직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좋지도 않은 일에 저를 불쌍하게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오래 일한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제 편이었나 봐요.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눈만 꿈뻑거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하는데 한 직원이 나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좆됐어. 이분 변호사야. 어디서 감히 변호사 앞에서 고소니 법이니 빨간 줄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집에 조용히 찌그러져서 소장이나 기다리고 있어.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깽판 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유, 하긴 그렇게 멍청한 여자니까 멀쩡히 가정 있는 남자나 건드렸겠지. 뭐? 변호사라고? 왜? 너한테 당해주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어? 후줄근한 차림으로 어제 너한테 쏘아붙이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니? 정신 차려. 너 지금 거울 봐봐.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난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말도 섞기 싫고 너나 내 남편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 최대한 내 손 안 더럽히고 치우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 잘했다. 법? 너 변호사가 법을 얼마나 잘 피해갈 수 있는지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건 알고 있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지 똑똑히 얘기해줘? 첩질이나 해대던 상간녀의 당당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쏘아붙이는 저를 쳐다보는 얼굴은 곧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통쾌하든지요. 회사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서 저는 상간녀 앞에 다가가서 어깨를 꼭 붙들고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여줬습니다. 혹시라도 회사 사람들이 들었다가 협박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명색이 변호사인데 협박죄로 소장 날아왔다간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너 오늘 내 회사 찾아왔지? 내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내 남편이랑 붙어 먹으면서 마누라가 얼마나 지독한 여잔지 당하면 얼마나 되갚아줘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 하나도 못 들었나 봐. 오늘 네가 내 회사에 찾아왔으니까 난 내일 니네 아들 학교 찾아갈 거야. 네 아들 붙잡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니네 엄마랑 나랑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줄 거거든. 이혼? 얼마든지 해줄게. 네가 내 쓰레기 같은 남편 주워가면 난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네가 어떻게 그 가정 꾸리고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거야. 내가 돌려받을 위자료가 꽤 많을 것 같거든. 그 인간 나한테 빌려간 돈도 꽤 많고 명예훼손? 얼마든지 걸어봐. 난 그때마다 벌금 꼬박꼬박 내면서 네가 한 짓, 네 아들, 네 가족, 네 주변 사람들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한 명씩 다 만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줄 거니까. 협박 같니? 아니, 협박 아니야.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이 말이 협박으로 들릴 리 없지. 나 고소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 서로 물어줄 거 물어주고 스크래치 속 시원하게 제대로 내보자 어디. 나중에 누가 스크래치 제대로 나서 너덜너덜해지는지 너도 궁금하지. 난 질싸움은 절대 안 걸거든. 네가 오늘 나한테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입혔으면 난 그거 평생 쫓아다니면서 더 큰 흠으로 되갚아줄 거야. 똑똑히 알아둬.
제가 상간녀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 턱이 있나요? 남편이 우연히 털어놓은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 남편이랑 붙어먹은 뻔뻔한 여자에게도 아들은 꽤나 소중한 존재였나 봅니다. 자기 아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달라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랬어요. 무슨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쫄아있냐고요. 그냥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전할 거라고.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너 그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덤벼들지 않았냐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게요. 헤어지라면 헤어질게요. 이 지역 아예 떠서 눈에 띄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저희 아들한테만큼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아직 어린애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충격받아서 잘못될지도 몰라요. 제발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치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가 자기 뺨을 막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애까지 있는 여자가 그러면 저렇게 유부남한테 꼬리치고 있었던 거냐고요. 한바탕 그 난리를 치고 결국 뒤늦게 달려온 경비 아저씨에게 그 상간년 질질 끌려서 회사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도 한바탕 속 시원하게 먹여줬다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회사 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보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소란이 있고 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다 저를 다독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저런 것들은 다시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아주 싹을 뽑아놔야 한다면서 자기 일처럼 다 같이 화를 내주시는데 집에 있는 어떤 쓰레기보다 훨씬 낫다 싶어요. 독하고 모질게 저도 쏘아붙이긴 했지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설마 했죠. 상간녀가 회사까지 찾아간 줄은 몰랐으니까요. 손을 덜덜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용기 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서 그나마 참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할 거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고민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끝도 없이 실망시켰죠. 부부관계는 아주 튼튼한 그릇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충격에도 쉽사리 깨지지 않는 반면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다 깨져버린 마당에 이걸 억지로 붙여서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설령 이 쓰레기를 끌어안고 산다고 한다면 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여자와 바람이 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제 남은 인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요. 어쩌면 이게 저에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제 발로 걷어찰 만큼 멍청이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진행 중이에요.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상간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귀신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어떻게든 다시 재결합을 해보려고 하는 눈치지만 제 마음이 벌써 이렇게 확고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럽고 그때 주식 투자로 날려먹은 돈 이제 생각하니까 그걸 정말 주식 투자로 날려먹었는지 아니면 상간녀한테 뭐라도 해다 바치느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지 알 턱이 없지만요. 굳이 거기까지 더 캐묻진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전 빌려준 돈만 돌려받으면 그만인 것을요. 여튼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 덕분에 남편의 빚을 무리하게 떠맡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사랑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둔 게 저를 살리게 됐네요.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상간녀라는 우아한 호칭을 쓰지 말자고요. 이혼이라는 거, 특히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러운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걸요. 그래도 진흙탕 싸움이 무섭다고 뻔히 알면서도 그걸 참고 사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쓰레기 끌어안고 살아봤자 예쁜 포장재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이 저한테도 좋은 커리어가 되길 바라면서 사연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굴곡 있는 삶을 궁금해하지만 정작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전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러나 선택권조차 없었던 아이였어요. 저는 한 미혼 모의 아이로 태어나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왔거든요. 3살 때 고아원에 있었으니 절 태어나게 해준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요. 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고아원에서 1년, 2년 지날 때마다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로 선생님들의 예쁨과 관심을 받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자라왔죠. 그래서일까요? 저의 밝고 금방 친해지는 성격을 좋게 본 한 선교사님 소개로 전 어느 중산층 부부의 집에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6살의 나이로 입양이 되는 것에 흔한 일이 아니라며 고아원 선생님들은 축하하며 기뻐해 주셨고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에 설레고 떨렸어요. 입양되던 날 하늘의 구름 모양과 선선했던 가을 공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뵌 순간 저희 부모님이 될 분들은 너무나도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특히 엄마가 되실 분이 반갑다고 앞으로 같이 지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겨주셨죠. 아빠 되실 분도 인자한 미소로 엄마가 되실 분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 그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와서 추워지기 시작하는 찰나에 저에게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따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 제가 파양이 되거든요. 그 심정이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제 전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제발요, 엄마. 미안하다, 은혁아. 너에게 상처 주는구나. 정말 미안하단다. 우리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네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자주 은혁이 보러 갈게. 정말 미안해. 은혁아, 넌 우리 부부에게 큰 축복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은혁이와 함께하는 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단다. 은혁이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뭔데요? 뭐길래 그러시는 건데요? 네? 제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매몰차게 저를 뿌리치신 건 아니지만 완곡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함께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절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더군요. 전 저를 마지못해 반겨주시는 고아원 선생님들과 마주하며 정말 미친 듯이 펑펑 울었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모를까 따뜻했던 내 엄마 아빠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고통을 없었을 때보다 더 잔인하고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버렸다는 사실엔 이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전 무섭게 시리도록 추운 겨울 다시 혼자가 됐어요. 7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은혁아,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다시 즐겁게 지내보자.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돼. 마음고생 많았지? 선생님은 은혁이 마음 다 이해해. 선생님, 저는 왜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은혁아, 이리 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은혁이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부모님께서 원치 않으시기도 했고, 물론 은혁이가 지금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겠지만 말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도 미안하다, 은혁아. 그렇게 전 고아원에서 다시 다른 집에 입양이 되지 못하고 파양당한 기억 때문에 점차 어둡고 우울한 얼굴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놀이를 해도 재미가 있지 않았고 어떤 영화를 봐도 감흥이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 산다는 건 대체 뭘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 넓은 우주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밝게, 바르게 살아도 전 결국 혼자인걸요. 그래서 그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말이죠.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서 이 학교의 일장으로 불리는 친구의 패거리인 한 친구가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갑자기 더러운 고아 새끼라고 욕을 하며 때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전교에서 놀림거리가 됐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은 계속 쿵쾅거리고 수근거리는 학생들이 전부 저를 보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학교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물론 고아인 건 사실이었지만 저를 몰랐던 학교 친구들마저 고아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부모님이 계실 거고 고아원에서 자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것이니까요. 전 평범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전 혼자 남겨진 절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싱을 배웠습니다. 복싱을 잘하게 되면 싸움을 먼저 걸려는 패거리들도 없어질 테고 쉽게 함부로 저한테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복싱을 꽤나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러운 고아 새끼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점차 싸움 잘하는 패거리들도 저를 건드리거나 때리지 못했어요. 본보기로 제가 고아라는 소문을 퍼뜨린 친구를 복싱 기술로 두들겨 패줬거든요. 응징을 하고 나자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걸 몸소 알게 된 것이죠. 굳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해하려는 친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저를 약자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복싱을 하다 보니까 저랑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링 위에 서건 밖에 서건 하루 종일 복싱 생각만 나더라고요. 복싱 선수 권유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 복싱을 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지 평생 복싱을 하며 직업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학교 일진 패거리들은 저를 영입하고 싶었는지 자꾸 저에게 와서 담배를 권하는 것부터 술 마시기, 오토바이 타기 등등을 함께 하자고 했죠. 하지만 전 이미 일진 패거리들이 저를 두려워할 만큼 복싱을 하고 있었고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그런 짓들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희망사항은 오히려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뤄 제가 혼자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권유하는 체대를 가지 않고 죽을 만큼 공부에 매진해서 서울의 최상위 대학에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게 됐죠. 은혁아, 네가 복싱도 잘하고 운동 실력도 뛰어난데 이 강점을 살려서 체대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은 그쪽으로 준비하면 은혁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주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전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에 갈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과 함께 빨리 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 돈을 잘 벌려면 일단 서울대를 가면 되겠죠? 어떤 과를 가느냐보다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일 테니까요. 은혁아,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러면 은혁이 너 지금 하던 대로만 공부하면 절대 서울대 못 가는 것도 알고 있니? 체대를 가면야 장학금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은혁이 네가 서울대에 장학금을 타고 다니는 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 원서를 넣어도 당연히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생각하니? 알고 있어요, 선생님. 죽을 만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전 자신 있어요. 이 생활을 벗어나서 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 간절합니다,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지켜봐 줄 수는 있지만 체대도 꼭 한번 지원해 보자고 하며 저를 믿지 않아 주셨어요. 하지만 전 평범한 가정을 얼른 꾸리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정말 죽을 듯이 있는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엔 매일 자기 전에 써놓은 수첩을 챙겨 그 수첩에 있는 빼곡한 영어 단어들을 줄줄 외우면서 등교했고요. 문제집은 이해가 될 때까지 통째로 3번씩은 풀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달달 외워갔습니다. 열심히 하면 간절하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면 물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것처럼 전 기존 반 1등을 당당히 제치고 1등이 됐어요. 우와, 은혁아, 너 공부 비법이 뭐야? 갑자기 1등을 제치는 게 말이 돼? 너 뭐 서울대 가려고 그러냐? 맞아. 서울대 갈 거야. 비법은 없어. 그냥 열심히 했어. 개소리 하네. 뭐 과외 같은 거 받은 거야? 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게 돼?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맞아, 맞아. 아니, 나도 열심히 하는데 1등은 못 하잖아. 은혁이, 너 원래 이렇게 똑똑했냐? 똑똑한 건지 아닌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난 얼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 가고 좋은 회사 얼른 취직하고 싶은 거고. 얜 무슨 애가 벌써 이런 것까지 생각하냐? 완전 애늙은이네 이거. 와, 은혁이 미쳤네 완전. 어른이다 어른. 어른스러운 은혁이랑 오늘부터 한번 공부 같이 해볼까? 그렇게 반 1등을 제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전교 1등을 제쳤고 담임 선생님께선 저에게 할 때는 하는 놈이었냐며 활짝 웃으면서 응원한다고 선생님이 아주 팍팍 밀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 정도로 특별한 권위를 주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제가 전교 1등이 되어보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조퇴도 눈 감아주시고 제가 원할 때 상담해 주시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학교 생활을 정말 편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대로 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낮은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과외를 하고 다녔습니다. 복싱을 하면서 길러온 체력은 공부를 할 때에도 과외 여러 개를 다닐 때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할 때에도 말이죠.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제대 후 다시 복학을 한 뒤로는 과외를 더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그 복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다시 도움이 되더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과외하는 학생이 남학생 3명한테 위협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리 비켜! 난 니네가 찾는 소연이란 애 모른다고! 아니, 알겠는데 너 좀 반반하다. 남자친구 있냐? 너 여기 근처 살지? 야야야, 아예 쫄았잖아. 살살해. 부잣집 딸내미만 어쩌라고 그러냐? 남자친구가 있건 말건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당장 안 비키면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래? 소리 지르면 누가 온대? 하여간 반반하게 생긴 것들은 이렇게 비싸게 군다니까. 어떻게 할까? 누가 여기 지나가서 이걸 어쩌나? 지민아, 괜찮어?
전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골목에 들어섰는데 이런 저급한 말들로 과외 학생을 희롱하려는 불량배 같은 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끼어들어서 과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남학생들은 3명이었지만 어차피 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여긴 어떻게... 쟤네들 좀 치워주세요. 부탁드려요. 자꾸 저한테 소연이 그 애랑 닮았다고 가는 길을 막아서면서 못 가게 했어요. 그 아저씨 뭔데? 좀 빠지시죠? 요즘 세상 무서운 걸 모르시나 보죠? 지금 혼자서 저한테 뭐 덤비기라도 하시겠다는 거? 그 순간 퍽 하고 불량 남학생 중 1명을 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학생 2명이 시겁하며 뭐야 이 아저씨 복싱 선수야 뭐야 이러면서 쓰러진 남학생에게 다가갔고 괜찮냐며 벌벌 떨더라고요. 전 남자 셋이 여자의 1명을 상대로 부끄럽지도 않냐며 앞으로 고개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과외 학생을 그 골목에서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선생님, 공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하시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선생님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완전 반할 것 같아요. 반한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너. 지민아, 위험하니까 이 골목은 이제 오지 마. 웬만하면 골목 말고 큰 길로 다녀. 알겠지? 나 말고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알아? 네, 선생님. 절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저쪽 큰 길까지는 같이 가줄게. 과연 날 아니고는 굳이 너네 집에 갈 이유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큰 길까지 같이 가주신다니까 너무 안심되네요. 앞으로는 안전한 길로 다닐게요, 선생님. 근데 혹시... 그래, 안전하게 다녀. 알겠지? 그런데 왜?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저 혹시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뭐? 그건 왜 묻는데? 있으나 없으나 지민이가 공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텐데 말이지. 그런 쓸데없는 거 궁금해할 시간 있으면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될 시기야. 너 지금 고2이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오지민, 중학교 때처럼 해선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요?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잠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계속 선생님 여친 있나 생각하다 보면 저 이번 시험 망칠걸요? 그러면 선생님이 과외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귀찮게 안 물을게요. 하여간 핑계도 좋다. 그래, 여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난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여자친구 만들 생각도 없어. 나한텐 여자친구가 곧 아내 될 사람이라 내가 준비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 만날 생각이거든? 됐지? 궁금한 건 다 해결됐을 거고 숙제 해오는 거 잊지 말고 내일 보자. 선생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선생님 여자친구 될 분은 참 좋겠네요. 정말로. 선생님은 첫사랑과 결혼하려는 그런 로망도 있는 사람이셨군요. 우와, 전 선생님 완전 다시 봤어요. 선생님 너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수능 끝나고 할래요. 그래, 수능 끝나면 뭐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잘 들어가고. 네, 내일 봬요. 수능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전 시간이 흘러 과외 학생 지민이가 고3이 되고 수능을 치를 때까지 과외를 해주게 됐어요. 그 사이 전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새 직장에 다니게 됐고 대부분의 과외를 그만뒀지만 지민이와의 과외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유독 저와 과외를 고집한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다른 여느 과외 학생들은 과외 학생들 부모님과 면담을 하거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들어드리는 일이 있어서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 외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꽤 있었는데
지민이네 부모님은 사업차 계속 외국에 있어서 한 번도 직접 뵙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대신 수행비서가 전달해주는 방식이어서 계속 과외를 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수능이 끝났고 이제 3년간 이어오던 과외도 끝이 났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지민이에게 수능 치르느라 고생했다고 연락을 했어요. 오지민, 그동안 까칠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성적 올리느라 고생 많았다. 대망의 수능도 드디어 끝났네. 그 정도 성적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축하한다. 선생님, 그것보다 제가 선생님한테 수능 끝나고 할 얘기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다고요.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꼭이요. 그랬었나? 알겠어. 뭔데? 말해봐.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과외 초기에 선생님께서 저 불량한 남학생들한테서 구해줬을 때부터 저 선생님한테 반해버렸어요. 3년간 제 마음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곧 성인 되니까 아니, 잠깐만. 지민아, 선생님은 저 아직 고백 안 끝났거든요. 좀 기다려주세요. 저 선생님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여자친구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혹시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만나봐요. 저 곧 성인 돼요. 야, 어떻게 과외 학생이랑 넌 참 발상해. 선생님이 그러면 널 받아줄 것 같아? 너네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차피 엄마 아빠는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뭘? 그리고 외국에 계시는데 비밀로 만나면 되죠. 저한테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고요. 전 선생님처럼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제 꿈이 됐어요. 저랑 만나요. 네? 지민아, 네가 아직 대학도 입학 안 했고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선생님은 평범하게 사는 게 목표고 꿈이야. 지민이 너랑은 안 돼. 왜?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상한 변명만 늘어나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쯤 제가 엄마 아빠 책임지고 설득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 외동딸이라 엄마 아빠가 제 말이라면 거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선생님뿐이라고요. 밀어내지 마세요, 선생님. 아휴, 지민아, 우선 네 마음 알겠는데 날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그렇게 동경해줬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받아줄 수는 없어. 미안하다. 이만 끊을게. 전 갑작스러운 과외 학생 지민이의 고백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과외를 했던 학생과 만난다는 건 제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특히나 서울대생으로 고액과외를 했기에 그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집안이 최소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 출신인 전 절대로 받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민이와의 통화는 그 짧은 순간에도 스치듯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물론 지민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탐낼 수 없는 그런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나이도 7살이나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무시하려고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민이와 전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개월 뒤 지민이가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 언제 끝날지 몰라서요. 9시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춥고 너무 배고파요. 따뜻한 밥 사주세요. 지민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배고프겠다. 뭐 먹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밥 사줄 테니까 비싼 거 골라. 싫어요. 마지막 아니에요. 저 이제 성인 된 거 모르세요? 선생님 따라서 서울대 합격도 했어요. 이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도 된 거잖아요. 우리 과외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제자 틀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넌 진짜, 진짜 못 말리겠다. 알겠어.
지금 1시간 반이나 넘게 기다렸는데 안 추워? 일단 알겠으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지민이는 계속되는 저의 거절에도 찾아와서 얼굴을 비추며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고 그동안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저의 일상에도 지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점점 환하게 밝혀줬습니다. 이 밝음과 환함을 동경하던 전 지민이의 모습에 빠져들었고 결국 연인이 됐죠. 지민이를 만나는 3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고 제가 꿈꿔왔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당연히 지민이와 함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하지만 3년간 행복했던 우리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민이에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외국에서 MBA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와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지민이는 모든 걸 버리고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지만 전 차마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전 지민이에게 우리가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약을 하면서 말이죠. 전 지민이를 외국으로 보내고 한동안 폐인처럼 더욱더 일에 매진하며 미친 놈처럼 살았습니다. 지민이와 함께했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전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야근을 자처하고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승진을 하며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상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요 파트너 본부장과의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음처럼 얼어붙은 절 움직이게 해준 건 저를 가장 따뜻하게 녹여주는 미소로 반겨주는 지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강한 운명이 우리를 함께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7년 만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일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요. 새로 왔다는 본부장이 지민이 너였어? 오랜만이네. 우리가 헤어지고 7년 만인가? 잘 지냈어?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나 7년 동안 캐나다에서 줄곧 선생님만 생각했는데.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내 부탁 절대 거절 못할 거야. 하던 일들이 계속 늦어지고 늦어져서 이제 왔네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보고 싶었어요. 난 정말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혼자였던 저의 세상에 다시 따뜻한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이제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제 눈앞에 있는 지민이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었어요. 7년 전에는 그저 서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평범한 대리직급이었고 고아 출신의 지민이에게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어느덧 제 나이 37, 최연소 상무가 됐으니 이전 상황보다는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민이 부모님께 정식으로 지민이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온 만큼 서로가 더욱 빨리 함께 살길 원했고 결혼을 위해 드디어 지민이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심호흡을 하며 지민이 부모님께서 도착하시기를 기다리던 식당 안에서 전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인사드려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는 반가워요. 처음 보네요. 지민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은혁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전 너무 놀라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혼자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해준 바로 저를 입양했다가 1년 만에 파양했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이죠. 벌써 30년 전 일이지만 전 두 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꾹 참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식당 룸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이 상황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증오의 존재로 남겨두었던 그 두 분이 제 눈앞에서 30년 만에,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 나타났다니 말이죠.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절 발견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은효가 네가 어떻게 우리 지민이랑... 저도 혼란스럽네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정말 우연히 맞는 건가요? 안 믿겨서 그래요. 30년 만인가? 그 오랜 세월을 안 봤어도 한눈에 알아보겠더구나. 은혁이 너인걸. 은혁아, 우선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니? 저한테 잘 지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그럴 자격이나 있으세요? 절 1년 만에 파양하셔놓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혹시 7년 전에 지민이 해외로 MBA 보낸 거 나랑 만나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때 아셨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괴롭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은혁아, 우린 전혀 몰랐어. 그러면 그때 만나던 사람도 은혁이 너였던 거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내가 너한테 파양이라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돌려봤나 보다. 미안하다, 은혁아. 어릴 적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아직까지도 난 한켠에 늘 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단다. 파양하고 마지막으로 너와 나눈 대화. 너의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절 생각하셨으면서 왜 다시 절 찾으러 오시진 않은 건가요? 애초에 절 파양한 이유가 설마 지민이 때문이었던 건가요? 당신네들 친자식이 생겨서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 그런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 당시엔 정말 저도 모르는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지민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당신네들한테 버림받은 거냐고요? 미안하다, 은혁아. 우리 부부는 수년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똘똘하고 착하고 밝은 은혁이 너한테 마음이 갔고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했어. 그런데 널 입양하고 1년도 안 돼서 지민이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도저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널 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너희 아빠가 말이야.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흔들리더라고. 이런 마음 상태론 어린 너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서로를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린 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었고. 더 들을 필요도 없네요. 내가 결국 지민이 때문에 버림받았고 이렇게 혼자인 채로 30년을 살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너무 지민이가 원망스럽네요. 지민이 부모님이 당신같이 아이를 함부로 데려왔다가 함부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도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전 이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고 어머니는 저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모님이 될 뻔한 이 상황을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절망과 동시에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저를 버림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제가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려고 했던 지민이었다니.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불쑥 복싱을 배우기로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이 전교에 소문나고 수군대는 친구들을 보며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복싱을 익히고 바로 소문을 처음 낸 녀석에게 주먹질을 했던, 그렇게 응징하고 서러운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었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 지금의 저를 이끌어줄 것은 복수라는 형태로 응징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복수를 하실 건가요? 언론사에 지민이의 부모님이 30년 전 한 아이를 입양했다가 1년 만에 마음대로 파양한 파렴치한이라고 뿌려야 할까요? 지민이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게 산업 스파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전 도저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한동안 저는 이 충격으로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폐인처럼 지낸 지 보름이 되었을까요? 충격을 받고 힘들었을 지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많이 미울 거 알아요. 그런데 전 여전히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미래는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오빠 동생으로 살 뻔했던 운명이었다고. 길고 긴 인연, 아니, 악연, 이제는 끊어내자. 아니요. 우린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헤어져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잘못한 건 우리 엄마 아빠인 거잖아요. 어린 선생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얘기 한번 믿고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지민이의 얘기를 듣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곱씹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제가 원하는 가장 해피엔딩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민이의 아이디어대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D-Day가 됐죠.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을 위해 저희 저희 본부장이 많이 애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지사를 둔 파트너와 함께 일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어렵게 됐네요. 그동안 제 아들 가슴에 피 멍들게 만든 장본인관 한솥밥 먹을 수 없죠. 예? 그게 무슨... 대표님 아드님 가슴에 피멍이라뇨? 전 대표님 아드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성함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모르고 실수를 범했다면 사죄드립니다. 개인적인 일로 비즈니스를 망치게 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주시죠. 뻔뻔하군요. 본인 따님은 애지중지 키우셨다죠? 제 아들은 최은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더군요.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죠. 한국에 여행차 왔다가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싱가포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싱가포르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고 서서히 제 회사를 물려받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민 양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은혁이가 싱가포르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대표님의 잃어버린 아드님이셨다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표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입양을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양 후 1년도 안 되어서 지민이가 지금 비겁하게 따님 핑계를 대시는 건가요? 부모로서도 실격인데 사업 파트너로 어떻게 함께한단 말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죠. 한국 속담이던데. 전 제 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랑 계약은 물론 관련된 곳들과의 비즈니스는 꿈도 꾸지 마시죠. 그럼 이만.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대표님. 매몰차게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는 돌아가셨고 지민이 아버지 회사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잃은 격이 됐어요. 이 일로 지민이 아버지는 크게 낙심하며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고요. 정말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지민이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님이 저희가 요청한 대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 대표는 실존 인물이지만 워낙 본인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체를 알고 직접 만나는 건 업계 공인된 비즈니스 파트너들 뿐이었으며 절대로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이런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지민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계 글로벌 무역회사는 누구나 원하는 파트너사였고 함께 일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번 일의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지민이의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지민이가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죠. 이 글로벌 무역회사와 협력하기만 하면 사업 영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지민이 아버지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마자 바로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혁아, 네 아버지인 무역회사 대표님 뵙고 오는 길이란다. 너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든 우리 마음이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잘못한 건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한 게 생각이 나더구나.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염치가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사과하시는 건가요? 더 실망이네요. 그동안은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지민이가 6개월 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저도 지민이의 아버지인 당신이 절 파양한 장본인이 아니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이젠 물 건너갔지만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늦은 것 같네요. 미안하다. 이 말밖엔 이제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나와 지민이 엄마 업보겠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너한테 사죄를 했어야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지민이 부모로 나타나서 너에게 어릴 적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미안하다. 너희 둘은 정작 잘못한 게 없는데 시련을 주기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 용서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파양할 때 직접 말씀하셨죠.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 날 어떻게 용서를 하겠니? 용서하지 마라. 나였어도 못할 거야. 어른인 우리가 너희한테 피해만 끼치고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절 파양한 이유가 지민이라는 거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민이가 없으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지민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힘들게 용서해 드린 만큼 저랑 지민이 허락해 주세요.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은혁아,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나랑 우리 지민이 엄만 정말 행복할 거야.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정말 너무 고맙다. 은혁아, 우리가 없이도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올곧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저희 아버진 지민이 탐탁치 않아 하세요. 이게 다 시작이 어긋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절대로 다시 들이지 않는 분이라
사업권 계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충분히 이해한다. 더 바라는 게 오히려 염치가 없는 거지. 대신 너희 결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마.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어색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돌고 돌아 이렇게 온 것을 보니까 정말 운명의 장난을 거쳐서 힘들게 다시 만난 인연, 아니 운명 같은 가족인 것 같네요. 지민이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지낸 1년 동안 참 많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그 기억을 남겨주신 건 감사한 일이니까요. 저도 늦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구나. 우리 같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지민이의 활약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미친 복수를 끝내고 나니 복수와 동시에 이런 해피엔딩도 맞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 얘기를 지민이에게 듣고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지민이의 얘기와 계획을 들으며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파양한 부모님에게 사죄의 말과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고 제 사랑 지민이와의 결혼도 놓치지 않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나쁘게 빠질 수 있었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일까요?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서 저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신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의 트라우마를 생기게 한 원인이 오히려 저를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곁에서 힘을 주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사연을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평소 즐겨 듣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전 이제 곧 지민이와 결혼을 합니다. 세상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기에 전 현실이 오히려 더 영화나 드라마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제가 지민이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생각했던 다른 복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행했다면 이런 해피엔딩과 복수는 함께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제가 몰랐던 사이 7년 동안 떨어져 있던 동안 지민이가 참 많이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런 복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방법의 복수가 또 다른 해피엔딩이 가능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오가는 밤입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제 복잡했던 머리도 마음도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민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수를 꿈꾸는 분들의 복수의 성공과 진심으로 간절히 그분들의 해피엔딩도 함께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입양되었다가 저처럼 파양당하셨던 분이 있다면 파양을 시킨 존재와 다시 마주하는 것보단 차라리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전 덜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그것을 함께 이겨낼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결국엔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